안녕하세요. 토요일이네요, 벌써. 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8차 공판이 진행이 되고, 일반적인 사건들에 비해 가지고 사실 공판이 8차까지 갔다는 것도 꽤 많이 한 건데, 문제는 1차 공판 때는 공소 사실에 대한 내용을 원고 측에서 언급을 하고, 그때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어, 1차 공판이 시작이 됐고, 2차에서, 5차, 6차. 그러니까 2차에서 그 4차까지는, 어, 그 변론 기일을 또 잡기 위해서 했고, 결국에는 5차와 6차에 각각 일명씩의 정인이 나온 내용, 정인이 나와서 이루어졌던 공판.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뭐 저기 공소 내용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어떠한 범죄를 어떤 식으로 저질렀는지를 어, 검사가 쭉 읽어 나가는 그런 상태였고, 5차와 6차 때는 그 정인이 각각 한 명씩 나와서 어, 신문이 진행이 됐고, 특히 송가병 씨가 나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뭐 들을 만한 내용도 사실 없이 벌써 8차 공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피해자이면서 또 그 공판이 있을 때 방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뭐 여전히 30여 명이라고 손 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그 공판 내용을 접하면서, 이 공판이 진행이 되고 서로의 주장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들을 하시면서 공판에 참여를 하시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판단의 기준을 좀 잡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뭐 모르죠, 그거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용은 듣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검사가 하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 뭐 서울, 이런 각지에서, 울산까지 하루를 소위 말해서 제끼고, 뭐 시간 낭비에, 교통비 낭비에, 식사라도 한 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어, 재판 내용을 좀 듣겠다고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을 알고, 범죄 행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이 머리에 박힌 상태에서 내용을 듣는다고 하면은, 훨씬 좀 유익한 시간, 뭐, 시간 투자, 그 다음에, 어, 그, 뭐 경비라든가 이런 거 투자한 보람이 있을 건데, 좀 안타깝지만은 그 내용을 접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뭐 오늘의 이 공판은, 좀 유익했던 그리고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공판이었다 아니다가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좀 들었었어요. 저는 사실 그 피해자 단체가 우리도 있고, 뭐 비대위라는 쪽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정말 뭐두 개의 단체를 빼고 나더라도 이 두 개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숫자가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극히 극소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밖에 안 되잖아요. 그 극소수에 해당이 되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또 100%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저희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10여 명, 적게는 그래도 한 4, 5명, 그렇게는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수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전체 수에 비해 가지고는 거의 이 방청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어,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내용을, 저희는, 어, 저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재판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하니까 답답한 부분은 조금은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접하는 사람 숫자가 또 상대적으로 극히 적어요. 그러면은 허재백이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 그렇게 또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어, 정보의 그 질이라든가 정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히 제한적인 데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용도 스스로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극히 제한적인 그런 내용들을 1200 몇 명이 있는 방이든 거기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언급조차도 거의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뭘 아느냐는 거죠. 제가 아무리 밉다순 치더라도 이런 내용 전달이 되는 게 있는 그러한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은 들어보고 저놈이 어, 내용을, 그, 소위 말해서, 저는 혼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사실적으로 그날 있었던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럼 제 의견은 좀 빼더라도, 그 내용을 재판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스스로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 뉘앙스를 느낀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저 사람 생각과 나의 생각이 뭐가 다른지 또 한 번쯤은 이렇게 내 의견을 내 스스로한테 내보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8차 공판에는 지금까지와는 그러니까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정인으로 나섰을 때도 많이 왔어야 돼요. 그런데 숫자는 3분의 1 수준, 그게 절반 정도도 채 안 온 그 정도였다. 저희 협의회 사람들 쪽은 제가 올리는 내용을 거의 다 보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비대위 소속으로 뭐 정해운방이 160명이 있고, 근데 실제로 고소에 참여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재판 내용을 들어보러 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닌가. 의견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의 숫자는 갈수록 줄고 있고,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좀 제 개인적으로 흥미롭다 하기에는 좀 뭐 상대한테 어, 좀 기분이 안 좋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해임됐던 전임 그 무슨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감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까 안 올까 또 되게 관심이 좀 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 법적인 대응부터 해서 방송, 언론,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도 그다음에 시위까지도 주도를 했던 사람이 이제 해임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올까 안 올까? 그다음에 뭐 왔을 때 일반 다른 피해자들이 그 사람을 좀 적대시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 사람하고 마주대야 할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관심거리 중에 하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실 조금 일찍 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어, 뭐, 김동우라는 사람은 제가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들은, 어, 그 사람이 어떠한 포지션에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를 대충 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최영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그러니까 뭐 법정 안에 앉아 있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정인 채택을 순서적으로 누가 먼저 하는지 김동우나 최영규 둘 중에 누가 먼저 하게 될지 그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 정인 신문을 하는 그 순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럼 한 사람이 먼저 할 적에는 한 사람은 밖에 앉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어, 도착을 해 있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 승사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뭐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에 하나 두 사람 중에 뭐 최영규 씨가 정인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큰 실망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사실 지금까지 재판이 7차까지 이루어졌고 8차가 진행이 될 그 차수까지 다 합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중요성이 8차 공판이 제일 좀 제 개인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특히나 그 김동우라는 사람보다는 최영규라는 사람 쪽에 저는 더 어, 관심이 가고 그 내용이 어떠한 식으로 정언이 이루어질지 이게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사가 제일 커요. 우리가 아,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단이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운영이 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기 1대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3기 재단 이사장이 있고 그러면은 2기는 2기라는 거는 존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일단은 관심사고 저는 이미 최영기 씨를 통해서 들은 바는 있고 그것도 제가 이전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김판종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을 때는 자기는 재단 이사장 역할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운영사의 역할이면은 최영규 씨가 3기 재단 이사장으로 하기 전까지 강지원이라는 1기 2대가 쭉 연결해서 최영규 씨한테 넘기기 전까지 했는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업무 인수 인계라는 이야기가 강지원이 하고 이런 업무 인수 인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업무 인수 인계 이야기를 할 때 미디움과 했다는 거죠. 김판종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기 재단 이사장은 소위 말해서 김판종이라야지 맞는 거죠. 제가 이제 중점을 두면서 이 사건을 배임으로 가는 거에 제가 명백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 걔들이 어 미디움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디움 리미티드 하고 KOK 재단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했는 거를 5월 7일인가 뭐 그때쯤에 4월 15일에 했는 게 5월 7일인가 5월 9일인가 했던 그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그 미디움 리미티드가 계약을 했던 거를 또 가져온 게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움이고 그럼 운영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있었는데 얘들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니 안 받니 뭐 해주니 안 해줬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재단 역할을 했다. 그리고 백서에도 6명이 나와 있는데 최영규 씨도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CA로 있는 건데 미디움의 CA로 있는 사람이 백서에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뭐 경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김판종, 박윤성, 이, 그 재무 담당, CFO 뭐 쭉 해 6명이 나와 있는 그 6명 전부가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급으로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KOK백스에 주식회사 미디움의 임원진들이 다 나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그 경영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재단 2기 이사장이 김판종이었다라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재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를 해준다. 말이 되지요. 운영사, 운영사의 역할이 걔들 이야기로는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자산이라든가 정책 관련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 뭐 이런 기록물들을 보관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운영사에서
운영사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 인계에서 이네들이 나서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고 그거는 강지원이가 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이기 재단 이사장의 이기 재단을 운영을 하고 구성원으로 있었던 자들이 주식회사 미디움의 사장과 대표와 부사장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거기에다가 어드바이저들도 언급이 되는데 그 어드바이저들을 주식회사 미디움의 미디움과 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저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수가 KOK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KOK를 줬다. 법인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그건 김판영이가 직접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 내용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재단 이사장이었다는 게 맞고 그다음에 문서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다. 근데 최영규 쪽에서는 어떠한 문서적인 내용조차도 그러니까 문서를 그것과 관련되는 이 머티리얼들을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배임 행위 중에서 뭐 이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앱 구동 자체가 안 되는 부분, CS 운영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배신 행위를 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 얘들이 이 KOK 플레이 앱 자체를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전에는 쇼핑몰도 닫아버리고 2023년 5월 초순까지 줄기차게 이 거래소 상장을 시켜놨는데, 그거는 KOK와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 메인넷 이야기가 나오고, 메인넷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한 부류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고레벨들은 자산 이전을 종용을 했고, 소위 말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구미 지역에 엄청난 하나의 병원을 짓는다라고 해놓고 병원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 설비, 그러니까 환자들을 위한 내부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불러들인 거와 마찬가지다. 환자를 받아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뭐 비교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경우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메인넷 하나 때문에 모든 자산들을 이 소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소각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전량 소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빼놓고서 다 전량 소각을 할 것인가 이런 공지도 나왔고 고레벨들을 이용을 해서 KOK를 자산 이전을 하도록 종용을 시켰고 그 종용을 하고 나서 옮겨진 것들은 K스타로 수합을 해버리고 넘기기 전에는 초반에는 KOK를 토큰에서 브릿지를 통해서 코인화한 그러니까 메인넷의 기축 통화로 쓸 거다라고 해놔놓고 옮기고 나서는 수합을 해버리고 그래서 KOK는 없어지고 K스타만 남아있고 KOK는 그 당시만 해도 뭐 한 이 송가병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자율상장까지 그까지 다 포함을 한 거래소의 수가 12개였다. 지금은 한 개, 인도닥스 하나. 그러면은 상장이 되어 있던 게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상장 폐지를 딜리스팅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딜리스팅이 된 이유에 대한 거를 공지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근데 그것들은 이 그냥 피해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몇 놈은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모든 문제점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그네들한테 또는 이 공식적으로 뭔가 뭐 이 컴플레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지들 스스로 지쳐서 그냥 자포자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소위 말하는 뻗뛰기지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내용은 모르겠고 내가 저놈을 때려 죽였으면 좋겠는데 내 혼자 팔팔팔 떨죠. 성이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내가 물리적으로 때려 죽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이 몸이 떨리면서 악에 받쳐가지고 발발발발 걷기만 할 뿐이지 소위 말해서 똥개가 무서워서 물거나 그거는 못하고 짖기만 엄청나게 짖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개 목줄이 묶여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 아무리 짖어 봐야 그 상대가 되는 쪽은 이 아무리 짖어 봐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걔가 짖다 뭐 밥도 못 먹고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짖다 보면은 나중에 탈진되고 뭐 뒤지겠죠. 아니면은 짖도 못하는 상태가 되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관심도를 넘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나름 이렇게 뭐 캐치가 될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게 뭐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정말 서글픈 현실이지요. 그냥 아,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이런 상황을 그 이런 실질적인 현실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려 그러면은 일단은 문을 닫고 보는 게 아니죠.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좀 들어봐야 되는데 들으려고들 노력조차 하지 않고 아예 듣지를 않으니까 지금까지 그 어떠한 블락을 이렇게 탁 쳐놔놓고 이 소위 말하는 우무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나도는 소리만 계속 접하고 그게 전부인 양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데 거기에 나오는 이 정보가 엄청나게 많고 그럼 피해자 속에서도 피해자 일부가 주장을 하는 내용은 한정이 돼 있고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저놈들이 이야기하는 건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만 짓거리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실제로 그 내용들과 관련된 실질적인 기록물, 자료가 있어야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원금 보장이 어디에 된다고 나와 있어요? 원금 보장이 된다는 내용을 누가 처음에 짓거렸어요? 공지사항이든, 뭐, 언론, 기사든, 어떠한 기록물이 어디에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근거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증거를 내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거기서는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테이킹을 한 사람 중에 KOK 여기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스테이킹 되어 있는 내 자산 표기가 되어 있는 그것까지를 가기 위해 가지고 현금을 그렇게 넣어서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를 그 비디오에서는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원금 보장이 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어, 원금이 현금이다. 그러니까 제가 웃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약정 이야기를 하는데 약정서에 약정을 실질적으로 사인하신 분 있어요? 약정서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원금 보장에 대한 약정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원금을 뭘로 현금으로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15만 명 정도, 14만, 제가 2022년 11월 28일까지의 입출금 통계 자료상으로는 약 15만 명이 해지를 했어요. 약 15만 명이 해지를 한 사람들이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누가 지금까지 그 조직에서 거짓말을 해왔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도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현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스테이킹 절차를 따라서 다 해본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소위 말하는 리더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실제로 자기들이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스태킹을 암호화폐로 했다는 거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스테이킹 절차에 대해서 스테이킹을 뭘로 하는지가 이미 자기들이 해 보고서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똑같기 때문에 이것들이 거짓말쟁이지요. 그래서 싸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어, 손으로 눈을 가리고서 이게 그 뭐, 눈 가리고 아웅
아웅거린다 그러나요? 실제로 아닌 걸 지금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실제로 엄청나게 뒤집힐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모래성을 쌓는데 겉보기에는 뭐 그럴싸한데 턱 건들면은 그냥 쓰러지는 그런 상태를 지금 가지고서 지금까지 일을 한 거죠. 그거는 고소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수사관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송치를 하고 송치한 내용을 가지고서 검사가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판까지 갔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판종이라는 사람은 6월 말 정도 되면은 불구속으로 일단은 구속 상태를 면할 거고, 그 이후에 뭐 재판이 일어나서 1심, 2심, 뭐 1심에서 무죄가 나도 고소인들은 항소를 할 것이고, 피고인 측에서도 유죄가 나더라도 어, 항소를 할 것이고. 근데 저는 무죄의 항소가 더 뭐,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유는 그런 부분이죠.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은 돈을 줬다라는 내용이고, 그 금액이 약 2조 2천억이 된다는 이야기고, 뭐, 이런 식의 공소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없는 거를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몰고 간들 이득이 될 게 뭐냐. 그로 인해서 저희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배임으로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그러한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애물 역할을 하고 우리의 일을 이 계속 더디게 만드는 역할도 해왔다. 여기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 아니, 한 번이 한 번 이상은 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책임론은 금전적인 부분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어, 피고인 측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 진행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 저희가 이 재판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피고인 측에서 어떠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범죄 사실에 대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사건이 좀 더뎌지고 있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맞지 않음에도 그런 내용들로 무성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이 수정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아,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도 되니까 공개 토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너들 스태킹을 뭘로 했냐? 현금으로 했냐? 그다음에 원금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다는데 공지사항에 어디에 그게 있느냐? 원금을 돌려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창원지법에 그 민사소송을 했던 사람이 2020년 9월 1일자 그 공지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뿐, 원금 보장이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원금 돌려주는 거를 시세에 어떻게 맞춰서 시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량으로 주는데, 거래소의 시세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공지 내용 자체도 정말 희다하게 그 내용을 띄워놔서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그 양보를 해서 거래소의 시세대로 준다라고 했을 때 지불불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이에요. 원금 보장이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뿐, 그러니까 뭐 많이 양보를 해서 거래소의 시세대로 했을 때 0.0001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한 5, 60만 불만 가지고 거기에 되어 있는 데라고 하면은 그 숫자를 주면은 한 사람한테 다 몰쳐 주면은 50억 개 이상 주면은 끝나는데 50억 개 넘지를 않죠. 근데 그 전으로 돌려가죠. 처음에 우리가 스태킹 할 때 돌려줄 수 있느냐? 1년이 지났을 때 돌려줄 수 있었느냐? 따져보면 1년 후에도 돌려줄 수 있었어요. 2년 후도 2년, 2024년, 그때는 안 되겠네. 왜? 플랫폼 가격을 그대로 지금 플랫폼 가격대로 하면 현재도 마찬가지로 돌려줄 수 있는 상태고, 많이 좀 물러서 가지고 거래소의 가격대로 돌려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불가능하죠. 돌려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제가 사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지만 원금 보장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작할 당시와 이후가 달라졌는데, 그거는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으므로 안 되는 것뿐이지, 올릴 때처럼 내릴 때도 같이 내렸다 그러면 지들이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지요. 아니, 결국에는 아, 사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걔들이 응하지 않은 거고, 3분 들어보니까 게임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분 들어보니까 1시간이 넘는 거를 3분 들어보니까 들을 게 없더라. 그러는 작자들이에요. 그래서 어, 내일 모레 있을 어, 최영규 씨의 그 정언이 저는 정말 좀 중요하다.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기와 관련이 된 내용이 정말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언을
있는 사실만을 정언을 해도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재판을 빨리 클로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검은 돈의 그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 소위 말하는 커넥션이 있다라고 있는 상태에서 정언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은 뭐 내용 들어보면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9일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그 관심이 있고 중요한 날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참조를 하시고 어, 이 재판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하다. 근데 이렇게 전달을 좀 했는데 6월 9일에 두 사람이 다 안 오거나 최영규 씨가 오지 않거나 이러면은 힘 빠지죠. 시간 내서 없는 시간 내서 없는 돈 들여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그거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출석을 하겠다라고 뭐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송달도 됐다라고 하니까 송달이 됐는데도 그날 불출석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나와요. 처음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맥시멈 500만 원 걸어봐야 뭐 필요한 쪽에서 내가 돈 좀 대줄게 해가지고 안 온다고 했을 때 벌금 말고는 과태료 말고는 어, 이 강제화할 수도 없고 근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어, 부인을 해서라도 뭐 정인 출석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뭐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일단 오늘 내용 참조하시고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잘 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